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구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 근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전화에. 전화에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어머,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0,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신이치로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일이야.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뭐지? 뭐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 일본판 악마를 모았다였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르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밝아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올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어머머.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겁니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하하하.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17세기, 결심을 하고 19세기야.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 9월 어느 날 리양시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쳐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더 있어요. 여자와 함께 급히 찾은 인근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외관과는 달리 지하에는 감옥으로 개조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3명의 여성이 갇혀있던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그녀들의 존재와 함께 2011년 중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 혐의는 고의 살인, 강간, 집단 매춤, 불법 감금, 마약 제조, 음란물 유포 등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리하오. 리양시 품질 및 기술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건데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엽기 행각도 아내에겐 야간 업무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납치한 여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그러던 2011년 9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리아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한 여성이 탈출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 말이 그냥 딱 맞는 인간이네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잔혹한 양면성.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2017년 3월 멕시코 누군가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멕시코 전역을 발칵 뒤집어놨는데요. 아하! 이 뭐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네. 이거 신체 일부 아닙니까? 병원 같은데 그 뭐 해부할 때 뭐 모형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의 정체는 뭘까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 안나와 캐롤라이나는 발 절단 수술에 들어간 뒤 무사히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 내가 수술한 첫 발이에요. 사진이 충격적이라면 죄송해요. 레지던트 캐롤라이나는요. 첫 수술을 자축이라도 하듯 환자의 절단된 발을 들고 찍은 기념사진과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아니, 저건 좀 너무 잔인한데? 너무 철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무개념 인증샷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요. 과거 위로 보이는 장기를 들고
역시나 미소를 띤 채 찍은 사진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체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수술까지 받은 그 환자는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저는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병원 의사들의 무개념 인증샷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가 이 정도라니라며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빗발쳤고요.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병원 측에서는요. 환자 인권이 짓밟힌 것에 대해 사과를 전합니다. 무리를 빚은 의사는 해고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존중은 안중에도 없었던 의사들. 부디 지금이라도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았길 바랍니다. 2014년 11월 1일 새벽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죠? 지금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신고자는 영국 국적의 29세 남성 루릭 저팅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팅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팅의 집 곳곳에 피가 튀어 있었고요. 한 여성이 목과 둔부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녀는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저팅의 아파트 난간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는데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했고 그가 마약에 취해 두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체포하는데요. 수사 결과 저팅이 매춘부였던 여성 2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며칠 동안 성고문을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팅의 살인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저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팅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배려심도 깊었었는데. 저게 무서운 거야, 저게. 아무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였구나. 저팅은 영국 명문대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B의 홍콩 지사에서 근무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엘리트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악마였던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수사를 하면서 그의 끔찍한 기행들이 속속 발견됐는데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쓰는 자동 회신 메일에 나는 사무실에 없으니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라 라며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칭하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영상도 발견됐는데요. 내 이름은 루릭 저팅이다. 난 5분 전에 살인을 했지. 살인마 저팅이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과정을 촬영까지 해놓은 겁니다. 아휴. 게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저팅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사진 찍혔는데 보시죠. 어머! 완전히. 아, 소름 끼친다. 마치 즐겁다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섭다. 2016년 홍콩 법원에서는요. 루릭 저팅은 정상적인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매우 소름 끼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살인마 저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잔혹한 살인마,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길 바랍니다. 2001년 일본의 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설. 나오미는 얼마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지?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더욱 고통스럽게 해줄게.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질식시켜 고통스럽게 죽이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소설. 정말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 끔찍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에우에는 어린 시절 온순한 성격의 독서가 취미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추리 소설 속 사파의 마음을 빼앗긴 그.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파는 입이 틀어막힌 채 질식한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 그런 게 왜 좋아? 저는 그런 사파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조차도 되게 공포스럽던데. 그리고 어릴 적에 경찰인 아버지에게 운동을 배우던 중 잠깐 숨이 막혔던 경험까지 겹쳐지며 점점 질식의 이상 성욕을 느끼게 된 그. 그러다 급기야는 자신의 비뚤어진 성욕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에우에는 2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목을 조르는 거 살인 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죠. 자, 그러다 마에우에가 출소를 한 뒤에는 자신의 이상 성욕을 소설 사이트에서 글로 해소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상 성욕. 결국 그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나를 즐겁게 하고 죽어. 아, 진짜 이거 하지 말지. 이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너무 끔찍한데요. 하지 네. 이렇게 첫 타겟이 된 25세 여성 A씨. 마에우에는 그녀에게 동반 자살을 제의했고요. 그녀를 만나 산으로 향한 뒤 여성 A씨의 손발을 묶고는 난 괴로워하는 당신을 구경하러 왔어. 같이 죽을 생각은 없어. 자, 이렇게 A씨를 실신시켰다 깨우기를 반복. 아 뭐야? 그리고 정말 악랄하게도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이것이 마에우에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와, 그 사람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때부터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범죄의 늪에 빠진 그는 그 뒤로도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 중학생, 대학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사시켰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본인한테 희열이라니 정말 이거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네요. 바로 이 사람을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은 숨진 3명의 피해자들 공통점이 자살 사이트 가입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과 접촉한 마에우에를 체포했고요.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증거품, 비디오 테이프도 모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마에우에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마에우에는 끝까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2015년 1월 일본 나고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우리 할멈이 몇 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되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증언에서 언급된 여대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집에서 할머니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한 여대생이 할머니를 죽인 범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나고야의 한 명문대 학생이던 오우치 마리아였습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종교 전도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할머니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머플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데요. 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 예전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다들 너무 덤덤해. 오늘 이런 기사의 주인공들이 다 덤덤해요. 아니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이게 무덤덤한 게 더 무서워 나는.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의 끔찍한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 사실. 전에는 탈륨 중독 증상이 궁금해서 친구한테 이걸 실험해 본 적도 있는데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남학생이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 탈모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이 학생의 몸에서 강한 독성 물질인 탈륨 성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당시 탈륨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충격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변호인들은 마리아가 발달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는 마리아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피고의 장애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며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서 본보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섬뜩한 건요. 재판받기 전 마리아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던 와중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끔찍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다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고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공감되는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